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인생 세옹지마 아니겠는가 하고 어떤 고난에도 담담하게 살아왔습니다. 쨍하고 저한테도 해가 뜰 날이 있겠지 싶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햇살은 고사하고 그냥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미니까 오직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 되는 줄 알고 한치 옆도 안 보고 살았죠. 그렇다고 자식 덕 보기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 어미 속을 털끝만큼이라도 알아주면 안 됩니까? 심리학과 교수라는 놈이 어미 마음도 이해 못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제 속으로 낳은 놈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제 마음 전체를 다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갈 때 가치가 있네요. 자식놈 내 품을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내나 싶을 겁니다. 평생을 노예처럼 시댁에 빌붙어 살았는데 자식이 그걸 이해 못해주니 답답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매점에서 장사를 함께 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신정동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버스 운수회사를 운영하시던 터라 쉽게 매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버스 운전을 하셨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불구가 되셨죠. 그래서 더 이상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셨어요. 생계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회사 사장님의 배려로 버스 직원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애가 무슨 요리를 하나 싶겠지만 간장, 된장 담그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9살 때부터 부엌에 들어가 밥을 했어요. 아버지는 재운도 마다하고 저와 남매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혹시 계모 눈치 볼까 재호는 생각도 안 하셨대요. 다행히 저희 삼남매는 아무 탈 없이 컸습니다. 게다가 남동생과 여동생은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원동력이었죠. 아버지 일 나가시면 어린 동생들을 업어서 돌봤습니다. 학교 끝나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학교 후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가사일을 하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래도 배워야 산다고 하셨기에 저도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동생들도 명문대에 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저도 졸라서 대학까지 가고 싶다고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도 되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 저는 조르지 못했어요. 버스 매점에서 일을 하니 중학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나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 그것마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점은 새벽부터 자정 전까지 열었는데 대부분 안내원이랑 버스 기사, 엔지니어 등이 이용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국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랑 무랑 팥뿌리 등을 넣어 우려냈습니다. 저희가 국수를 말거나 주먹밥을 만들지 않으면 버스 회사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기에 휴일이 없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국밥이나 비빔밥도 팔기도 하니 버스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 사 먹으러 올 정도였어요. 다행히 회사도 운영이 잘 되어 버스는 자꾸 늘어났고 아버지와 저는 동생들 대학과 유학을 보낼 돈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으로 갖게 되니 아버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너도 결혼해야지. 아비 옆에 있다가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라. 아버지는 다 큰 처녀가 남정네들이 많은 버스 매점에서 일한다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점 사장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신입 버스 기사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알았는지 버스 사장님이 주선해주신 선자리가 있었습니다. 과분한 자리가 들어왔어.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시부모님들도 좋고 남편값도 공부 많이 했대. 근처에서 타이어 공장을 운영한다는 집안으로 참한 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에 대한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참한 여자라는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가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찾는다는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돈도 못 쓰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신 터라 아버진 저라도 돈 걱정 없는 집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남자도 대학까지 나오고 시어른들도 엘리트라며 아버진 좋아하셨죠. 사진을 보냈더니 선뜻 그쪽에서도 저를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자 사진을 보니 허우대가 멀쩡한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공부하느라 바빴다고 하는데 그걸 믿었지 뭡니까. 제 주제도 모르는 시집이었죠. 버스회사 사장은 아버지를 버스회사 동업자 정도로 소개해서 혼수도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시댁 수준에 맞지는 않았어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장만해서 시집을 가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해온 무역사업이 잘 되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어느 늦은 밤 얼큰하게 취한 아버지는 저한테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었다고 다행이라고 우셨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으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결혼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고상한 엘리트 집안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쓸데없는 호기심이었지만 허우대 근사한 남자가 에스코트에서 커피도 사먹고 함박 스테이크도 썰어보니 저도 허영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없이 동생들 돌보고 아버지 봉양 잘하면 끝에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을 저주하듯 안 좋은 일이 신혼여행 중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주 호텔로 가던 길이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남편은 늦게까지 피로연을 여느라 술이 떡이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로 경주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만 저는 비 오는 밤이 무서웠습니다. 오늘 말고 본가 가서 쉬고 내일 가자고 해도 남편은 무조건 오늘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고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비가 오니 길을 헤맨 기사 때문에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숲 덤불 안에서 노루 같은 것이 튀어나와 차와 부딪혔습니다.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아니면 사슴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다치진 않았지만 그 짐승은 피를 토하면서 옅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여린 짐승을 보니 뭔가 섬뜩하더군요. 그제야 이상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돈 있는 집 아들이 왜 나랑 결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맞선 때 해야 하는데 신혼여행 중에 하게 된다뇨. 요새 말로 공주병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사람을 잘 믿은 탓인 걸까요? 하긴 남자 손목 하나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며느리는 낮춰서 보고 사위는 높여보라는 말이 있으니 시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택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는 얼굴이 하얗게질려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서 있었습니다. 주인집 도련님 신혼여행에 사고라니 어떡하지 이런 얼굴이었어요. 노루 같은 짐승이 숨을 핥딱거리는데 남편은 그대로 두고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명인데 저는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비릿하게 웃더니 재수가 없다며 짐승의 목을 꺾어버렸어요. 지금이면 법에 걸리는 일일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꺼림칙했죠. 신혼여행도 첫날 밤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그게 남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오래 버틴 것만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더군요.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았기에 내색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연녀가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어요. 결혼 후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남편은 오래 동거까지 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집 출신의 여자라 시댁에서 반대했다고 해요. 그 여자를 떼어놓느라 저랑 결혼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자를 잊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아장아장 걷고 난 후 알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를 선택한 이유를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헤어지지 못할 여자를 찾았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을 단속 못한 여자로 치부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물이나 성품이나 네가 그년보다 나은데 아비는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 넌 걱정 말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오진 못하셨지만 늘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차라리 저를 매몰차게 대했다면 아마 결혼 생활을 더 할 수 없었겠죠. 남편과 그 여자가 산다는 집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찾아가서 돌아오라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노루 같은 짐승을 무참히 대한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시댁을 나오지 못한 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황 파악이 되나 봅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엄마하고 우는 아들을 두고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나갈까 싶었지만 명문 2대 영문학과를 나왔다는 시어머니보다 잘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누구는 돈 때문에 시댁 어른하고 산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릴 수 있을 테죠. 압이 없는 자식을 어찌 키워야 하나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엄마가 없어봐서 압니다. 부모 누구라도 없으면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무렵 여동생이 시집 가는데 제가 이혼이라도 하면 흠이 잡힐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차마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동생도 미국에서 회사에 입사해서 자리를 잡았고 교사가 된 여동생도 은행원과 결혼을 했으니 아버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대를 이어주러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속된 말로 씨바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가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지만 늘 죄인 같고 찬밥 심새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술집 출신이라는 여자도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저는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라도 줄 테니 제발 떨어지라고 여자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이 처음부터 남편과 살았으니 조강지처 아니냐고 달려들었습니다. 애도 몇 번이나 쥐었다며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수근거리더군요. 결국 여자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쫓겨갔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라면서 어머니는 저 요물을 당장 치우라고 하셨어요. 안 가겠다던 여자는 어머니가 돈을 던져주니 받아가더군요. 돈이 필요해서 온 모양이라며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매점을 하면서 별별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날은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참고 살면 좋은 일이 온다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어머니는 저에게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덜컥 남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자신이 늘 조강지처라며 큰소리치던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1년간 수발을 들었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제 나이 30이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5살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우는 저를 달래주더군요. 아빠 없어도 제가 있으니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신혼여행 때 죽은 동물의 저주일까요? 재수없게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49제를 지낸 후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어찌할래? 친정으로 갈래? 아이는요, 어머님? 당연히 우리가 키우는 거지. 5살 아들 그걸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안 온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와 연분이 없더라도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그 집에서 살자니 이상하게 가슴이 시리면서 밤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시며 집을 판돈이라며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있는 미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며 돈을 주셨지만 자식을 두고 어딜 가겠냐고 저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키우셨는데 아마 제 마음을 아셨는지 손만 꼭 잡고 말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은 놓고 가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재판에서 애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여동생이 그랬지만 아이한테 그런 상처까지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잘 노는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갈까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조부모님 사랑은 극진하니 그것마저 뺏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물을 삼키고 울지 않았습니다. 막상 아들이 죽고 난 뒤 어머니는 저를 단속하셨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고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자기 아들은 여자까지 밖에서 두고 그랬는데 저는 외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바람이라도 들면 제 아들이 빗나간다는 겁니다. 자네는 말이다.
자식이라도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 못 본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삼시세끼 해서 올려야 하는데 남자를 만나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럴 배짱이라도 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남편 덕분에 남자에게 정이 뚝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제가 시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1년이 되자 어머니는 외출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미장원도 다녀오라고 하시고 새 옷도 사주셔서 입혀주셨는데 저는 심부름인 줄 알고 무작정 다녀왔습니다. 시내 커피숍에 들어가니 말쑥한 중년 남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사진보다 더 미인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집이 부산이에요. 아이는 없습니다만 연로한 어머님만 계시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저도 재혼 고민 많이 했는데 어르신이 참 얌전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없다 보니 어머니가 자꾸만 손주가 보고 싶다고. 저는 부산에서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명함이 어딨더라? 알고 보니 저를 시집 보내려는 시어머니의 작전이었습니다. 어떠냐? 그 남자 공장도 있고 사업체도 튼튼해. 예전에 여자가 노름해서 얌전하고 참한 여자를 찾는데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이제 다 있고 새 출발해. 김 사장은 우리 아들하고 다르다. 여자 관계 깨끗하고 착실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혹시 네가 갑자기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이라도 가면 그게 더 위험하다. 우리 손주한테는 엄마가 멀리 공부하러 갔다고 할게. 응? 솔직히 나는 네가 아무 놈이랑 눈 맞아서 우리 손주한테 해코질까 그게 더 무서워. 내가 혼수 다 해서 잘 보내줄게. 대신 우리 집 다신 오지 마라. 내 손자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게 조건이다.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데리고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재혼이라뇨. 그리고 해코지요. 제 아들을 제 목숨만큼 사랑하는데 무슨 소린지. 저는 그때까지 시댁에서 큰 소리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싫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저는 제 아들하고 평생 살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아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당장 방으로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죽어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두 번째 결심이었어요. 7살이 되도록 제 품에서 키운 아이를 버리고 재혼할 만큼 남자에 미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달 시어머니와 저는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팔자 고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왜 안 외로웠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죽어도 팔자 고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니 다정히 대해주시기는커녕 엄하게 변하셨습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 때문인지 깐깐하게 구시는데 제가 어머니의 비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장원 갈 때도 목욕탕 갈 때도 어머니 동창 모임을 갈 때도 제가 꼭 모시고 갔습니다. 시집살이가 달리 시집살이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라니 숨이 막혔지만 어머니는 교육열이 남달랐습니다. 강남으로 집을 옮겨서는 학교로 학원으로 쫓아다니며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아들 밥상을 차리면 어머니는 시험지를 함께 채점하셨어요. 영어도 하시고 수학도 곧잘 푸셔서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직접 가르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을 하기도 했으니 어머니의 교육법에 반기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들은 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대신 어머니가 둘인 셈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해. 자기 편해야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어도 식사 준비는 저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자식은 어미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공부를 잘한다며 그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도 아들을 깨워 거실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압력밥솥에서 김이 나오고 된장찌개에 생선, 나물 이렇게 영양소에 맞춰 식사가 나가면 아들은 그걸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어머니와 온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보냈죠. 점심도 차려야 하고 저녁도 새 반찬을 내어야 했습니다. 저한테 외부로 나갈 시간은 일요일에 성당에 한 번 나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안 한다는 저의 선언 이후 철저하게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도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전 연수도 여자 기사를 통해 받게 하고 그 이후 어머니를 태우고 저는 기사 노릇까지 했습니다. 새벽 4시면 가족이 모두 다 일어나 제가 해준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말이 쉽지 독서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매를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제 아들의 공부 사기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고액 과외도 시켜주고 방학 때는 어학 연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재력이 있으니 아들에게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도 하고 미국 아이리비그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 동생들은 돈 걱정에 공부하고 싶은 대로 못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마음껏 공부하니 저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공부를 한 것처럼 말이죠. 다들 저보고 아들 잘 키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백조가 헤엄치는 모습을 호수 위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엇나가지도 않으니 부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백조가 호수를 헤엄칠 때 물 밖에서 우아해도 물 안에서 끊임없이 발로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도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훈육에 혹시 해가 될까 시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실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도 아니고 외국 여자와 살림을 차리신 아버님, 저는 진짜 유전이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애가 고등학생인데 공부에 방해된다며 요양원으로 가신 아버님은 그래도 외국 여자가 끝까지 돌봐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밥에 냄새가 난다, 다시 해라, 속옷이 안 깨끗하다, 삶아서 빨아라, 새벽이든 오밤중이든 시키면 저는 다 했습니다. 남자들의 바람기가 있는 집안이니 더 아들 단속 단단히 해야 돼. 나도 하다가 실패했지만. 게다가 아들 단속까지 하라는데 단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아들을 사랑만 했습니다. 불면 꺼질라 진짜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새벽밥을 아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것도 모자라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집도 치워주고 밥도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노릇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예전에 고3 때에는 날밤도 같이 새면서 아들 곁을 시어머니와 제가 지켰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굳이 애 공부하는데 방해도 되니 어머니께 먼저 주무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니까 주무세요. 공부 알아서 하겠죠. 너는 명문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집안 전체가 하는 거지. 저한테 면박을 주실 때마다 대학 안 나온 것을 짚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상하고 화도 났죠. 사실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학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어머니가 가셨죠. 저도 나름 책도 읽고 신문도 읽는데 아주 무식한 여자 취급하셨어요. 아들하고 영어로 대학까지 하시는 시어머니를 당할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 엄마 잘 모셔야 한다. 너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셔. 알았지?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긴 했지만 어린 아들이라도 집안의 서열을 짐작은 하고 있겠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학벌 공격에도 참고 버틴 것은 저만 바라보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밖에서 늦게만 들어와도 아들은 저를 버리고 어디 가는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 어미 어디 갈까 눈치를 보는데 정말 속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아들을 위해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다행히 공부도 잘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오시는 날에는 어머니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울지도 않더군요. 함께 살던 여자가 찾아오니 어머님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 던지시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더러운 년이랑 붙더니 더럽게 잘 도갔다. 교양미가 철철 넘치던 어머니 입에서 나온 욕이었습니다. 소금 뿌려.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는 그 이후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기이한 동거는 계속되었죠. 장안 어머니상, 장안 효부상, 저는 구청에서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만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사연은 대하드라마 감입니다. 시어머님의 비위, 심기를 건들면 저는 그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꼭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만 고생은 아니죠. 제가 없었으면 혹시 압니까?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제 아들한테 갈지. 저는 방패막이고 아들과 시어머니의 신발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으면 역시 대답은 불쌍한 내 아들이었습니다. 기가 죽을까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 제 인생을 그랬습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겠죠. 돈 때문이겠지. 돈 아니면 그 집 며느리가 청산 과부로 그렇게 살았겠어.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어린 아들 데리고 돈을 벌어봤자 아들 과외라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얘야 단팥죽이 먹고 싶다. 도토리묵 할 줄 아니 구절파는 사시사철 김치도 담가야 했습니다.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노예 12년이란 영화를 어머님이랑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흑인들과 별반 다르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노예로 부린 영화를 보던 어머니는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하더니 나쁘지 않네. 그런데 자막에 형편없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막도 없이 영어 그대로 들으시는 시어머니를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랑 다를 게 없으셨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뺏겨 남은 것은 손자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잘난 집안의 시어머니는 아버님은 바람을 피워대고 아들과 술집 여자는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목을 매신다고 대들보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아들은 여자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착실하게 공부해서 한국에서 드디어 그 어렵다는 전임 교수가 되고 모교에 첫 수업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오래 묵혀두었던 와인을 꺼내셨습니다. 몇 년 안 지나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면서 인사를 왔어요. 시어머니와 대학 선후배 사이라면서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달 아이는 명문여대 영문학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다며 좋아하셨죠.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비유 맞추느라 손가락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데 말이죠. 손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내색 없이 며느리 된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드셨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도 손주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세가 많이 꺾이셨고 쇠약해지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 결국 병원 신세를 지시고 말았습니다. 그 똑똑했던 어머니도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 치매 간병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제 몸도 아프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말하니 간병인 쓰면 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할머니 걱정하는 것은 고마운데 제 손가락이며 무릎은 관심이 없나 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한다는 이 병을 보고도 아들은 늘 별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심각하게 아프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난 요양원 갈래. 너도 손가락 아프니 나 간병 제대로 못하잖아. 제가 관절염이 심하게 발생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프다고 주사 맞고 병원 가는 통에 어머니는 스스로 요양원을 알아보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요양원은 호텔처럼 되어 있었고 의사부터 미용실까지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듯 방이 있었고 화장실에 샤워실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도 예민하고 깐깐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실 걸 말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쉬라고 그러신 거죠? 얼른 나오면 어머님 집으로 오세요. 저는 예민하고 깐깐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 요양원에 가신 걸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을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고 평생 저랑 살다가 갑자기 안 계시니 허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아픈 손가락과 무릎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아프니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때 귀여운 손주의 재롱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데리고 한번 집에 방문하라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전화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저도 연락을 한 적이 없더군요. 아들을 통해서 다 전달되었고 시어머니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긴 해도 제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해본 경우였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안부 전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전화도 오고 저한테 바꿔주고도 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 제가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저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며느리에게 전화하셨어요? 왜? 엄마가 뭐 한다고 해요? 애엄마 바쁜데.
집에 한번 오라고 한 전화야. 별말도 없었어. 그게 잘못된 거니? 아니, 엄마, 그런 전화 저한테 하세요. 할머니도 안 그러시는데 엄마가 왜 그래요? 뭐? 할머니도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고 애엄마 바꾸라고 하세요. 근데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애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쩌시냐고요. 내가 지금껏 너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 했다고 이 난리가 맞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계속 간섭하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인연 끊어요. 뭐라고? 뭘 끊어? 인연이요. 할머니가 그동안 다 해주실 때는 편했는데 아니 엄마가 왜 나서요? 제발 엄마가 나서지 마세요 좀. 엄마 요즘 며느리 엄마처럼 안 살아요. 아시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물어볼까요?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일까요? 며느리는 기분 나빴다고 칩시다. 도대체 아들의 말은 뭔가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심리학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왜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하지 말라니 고작 그런 소리 하려고 십수년간 공부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꼬박 세우고도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되기에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30평대에서 시어머니가 보태주셔서 더 큰 평수로 집을 옮겨놓고도 저를 한번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 다 바쁘게 사니까요. 그런데 고작 전화 한 통에 남편에게 뭐라고 했길래 그럴지 싶었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아시죠?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나오거나 연락이 닿아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외출복을 차려입은 며느리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아들은 뭐 하는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내게 물어볼 말이 있어 왔다. 시간 있니? 어머님? 저 학교 가야 하고 애들은 어린이집 갔고 애 아범도 없어요. 뻔히 경비 직원이 시어머님이 오셨다고 연락했는데 놀라는 꼴이라니 애가 이렇게 예의가 없었나 싶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며느리랑 실랑이를 할 수도 없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방학이라 한가한 줄 알았는데 다들 바쁜 모양이었어요. 전화해서 싫으냐고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래봤자 동네 참피한 일이죠. 아들이 어느 대학 교수인 거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날 아들이 기어코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봐도 답도 없고 제 할 말만 풀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 못 알아들으세요? 엄마 무식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속마음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늘 무식한 엄마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 반지도 할머니가 해주셨지. 집이며 자동차며 제 등록금 다 할머니가 주셨고 애 엄마 몸 풀렸을 때도 조리원 비용 1,000만 원 할머니가 주셨잖아요. 근데 엄마는 뭘 하셨냐고요. 정말 새끼 키워도 소용이 없네요. 저는 구부러진 제 손가락을 아들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예, 이걸 봐도 그 말이 나오니? 나 아프다고 해도 너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니? 혼자 잘 살자고 이렇게 된 줄 알아? 대학원에 박사까지 된 애가 그걸 몰라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해? 그거야 다른 엄마들도 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노화되고 퇴행하는 거지. 요즘은 며느리한테 1대1로 그러면 싫어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애엄마가 할머니만 좋다고 하죠. 돈이 나오니까 그렇겠지 아니니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며느리한테 해준 것이 없네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니 저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해준 것이 없다니 남편 없이 아들 길러낸 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니 할머니가 좋았겠죠. 저는 찾아오려면 자신에게 먼저 허락받으라고 말하며 집을 나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잔소리하는 것은 그냥 싸우면 되는데 자식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도 없으니 싸울 일이 없다고 웃고 말았지만 이렇게 제 자식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팔자를 고쳤으면 이런 말을 안 들었을까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는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하고 택시를 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락가락 정신이 없는 통에도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울어? 제가 운 것은 늘 귀신같이 알았던 어머니였기에 눈물 자국을 다 지워도 알아보시네요. 그냥요. 과부팔자인데 울지 웃겠어요?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과부 좋아하시네. 너만 과부냐? 이제 가야지. 살면 뭐하니. 다 주고 갈 테니까 어깨 피고 살아. 울지 좀 말고. 나 가면 네 팔자 완벽하게 펴는 거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그동안 비자금과 부동산 전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말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앞으로 모두 준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재혼도 안 하고 옆에서 버텨준 것이 고마우셨을까요? 아들이 미국에서 졸업할 때 저랑 어머니가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못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이 뜻인가 싶었습니다. 손주분에게 남긴 장부입니다. 변호사가 꺼낸 장부는 대단했습니다. 제 아들 몫으로 들어간 비용이 다 적혀 있었어요. 어릴 때 태권도장 간 거부터 보스턴 유학 비용, 며느리에게 준 용돈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날부터 경제권이 어머니에게 하나둘 넘어가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는 다 시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 이렇게 꼼꼼하실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드린 돈이 유산이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요? 아들네의 표정이 뒤통수를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줄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동안 오래 살았던 청담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억이 되는 아파트랑 예금 30억 정도를 어머니가 주신다니 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가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 없다고 나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가 오다니 그동안 시어머니께 죽도록 봉사한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인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저에게는 잘된 일이니 인연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못 보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니 남편과 정을 통했던 술집 여자의 남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마다 돈을 주셔서 누나 병원비에 보태 썼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파요, 그 여자? 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돈 주셔서 병원비도 내고 저 학교도 다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파요. 죗값이가 보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픈 게 죄면 저는 무슨 죄인데요. 저는 붕대 감은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 딱 한 번 봤는데 솔직히 얼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때 돈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린 것이 제 동생들 때문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저 한의원합니다. 한번 오세요. 모시고 싶습니다. 관절염은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누나가 저 때문에 술집에 나가고 사장님 만난 거 전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죽일 놈이죠, 제가. 괜히 없는 살림에 공부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요새 누나가 죽을 날 받아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사죄드릴게요. 꼭 한번 오세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남편 내연녀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누나랑 달리 인상이 선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아버지라도 있어 매점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막상 가시니 그렇게 편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남동생의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가봤지만 알고 보니 그 남동생의 병원이 관절염 관리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남동생은 남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근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연녀의 남동생과 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남녀간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동생은 독거노인을 위해 센터를 짓고 싶다는데 제 어머니가 남기신 돈이 생각났습니다. 남겨봤자 아들 며느리 수중에 들어갈 것이 뻔하니 저는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사모님? 저 그 돈 못 받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죠. 봉사하는 건데 무슨 염치요. 저는 그때 일이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인두겁 쓰고 남의 남자 뺏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불쌍한 여자 이용하는 게 더 나빠요. 남의 남자라 예전에 죽은 남편이 제 남자가 맞았나요? 하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여자만 욕했는데 남편이 더 나쁘면 나빴죠. 왜 여자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나쁜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받아쳤습니다. 내연녀의 남동생은 고맙게도 진료 끝나고 병원에서 천천히 물리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곤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감사하게도 말이에요. 진료비도 안 받겠다는 걸 제가 거부했더니 이렇게 모시고 가네요. 덕분에 병원도 수월하게 다니게 되었는데 하필 차에서 내릴 때 아들이 보았지 뭡니까. 할머니의 비자금이 엄마 손으로 들어갔으니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허튼 곳에 쓸까봐 노심초사한 모양입니다. 엄마, 요새 남자 만나? 그 장례식장 남자지? 그 남자 맞지? 하긴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한의사 내연녀의 남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리긴 한데 아직 결혼 전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한의원 센터를 짓는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면서 아들이 저랑 무슨 사이인지 물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 한의사 뭐야? 엄마랑 뭐 했어? 치료받았지 뭐하니? 엄마, 돈 냄새는 사기꾼이 진짜 잘 맡아. 그 남자 수상해. 우리 사귄다. 어쩔래? 네? 저는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펄펄 뛰는 것도 얄미웠고 돈 때문에 나를 무시했던 것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요? 지금 와서 남자를 사귄다니? 못 사귈 것이 뭐 있어. 팔자도 고칠 거야.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할머니 비자금으로 센터 지을 거야. 그리고 나도 거기서 살 거고. 아들도 보려고 하진 않았지만 네 놈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전화 한 통에 인연을 끊어? 그래 끊어. 그때가 언젠데. 애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무식한 나랑 이야기가 되겠니? 이제 집에 가. 그 사람 온다고 했다. 너도 필요 없으니 나 이제 팔자 좀 피자. 너 같은 놈 때문에 좋은 자리 다 놓쳤어. 저는 아들을 매무차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어머니 비자금이 저한테 오지 않았다면 이놈이 이랬을까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난 척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남편의 내연녀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았죠. 아프다고 해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먼저라며 먼저니까 조강지처라고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지만 않았어도 한번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거짓말을 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동생은 껄껄하고 웃더라고요. 이미 전화가 왔어요. 사귀는 사이냐고. 제가 맞다고 했는데요. 네? 걔 공부도 많이 한 애가 왜 그럴까? 죄송해요. 그 정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갚아드리는 겁니다. 관절염 다 낫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들 버릇 고치려면 거짓말도 하세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렇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도 심드렁했던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솔직히 그 내연녀 동생한테 위로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센터는 어머님 비자금으로도 어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열겠다고 하는 남동생 말에 저는 오랜만에 국수를 삶아볼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실력을 발휘해야겠다면서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비자금 일부를 바자회비로 내놓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줘요? 왜 줘? 돈 다 줬어요? 아니 줘.
너 여자 있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니면 왜 돈 타령이야? 월급 나오겠다, 집 있겠다. 너 정도면 다 갖춘 거 아니야? 너 여자 있으면 이거 다 쓰고 죽을 거야. 너 절대 여자 안 돼. 유전이라도 안 돼. 알았어? 내가 살아있을 때 여자 문제 발생해봐. 너 죽고 나 주는 거다. 알겠어? 없어요. 애엄마 듣겠네. 할아버지랑 아버지 다 그런 거 몰라요, 애엄마. 그냥 돈이 막 나가니까 아깝잖아요. 돈이고 뭐고 너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잘하던지. 어릴 때도 때를 안 쓰던 것이 돈 없어질까 전전긍긍할까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권력이 저한테 넘어온 것은 맞나 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문지방이 닳듯 매일 찾아옵니다. 내연녀 남동생하고 사귀는 걸로 하니 결혼이라도 할까 노심초사 아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애를 먹일까 계획 중입니다. 매일 손주 데리고 찾아오니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자의 날 며느리와 아들을 앞세워 국수를 말았습니다. 아들은 처음 해본다며 손을 다 덜덜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자 하나 키운 것이 맞는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투덜거리다가 방송 카메라가 오니 국수 파는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결혼 발표라도 할까요? 미쳤어요? 저는 싱글이 좋아요. 네네. 사모님 이렇게 기분 좋게 사셔야 루마티스즘 다 퍼지지 않습니다. 평생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이요? 부담스러워요. 죗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슨 한의사님이 죄 지으셨어요? 죄 지은 사람들 다 갔어요. 네네. 저랑 한의사가 웃으니까 아들이 5살 때 제가 어디 가는 줄 알고 허옇게 질려서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았을 때의 얼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 내연녀 이야기는 참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의사랑 거짓 연애도 재미는 있네요. 그래서 저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아파서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여곡절 많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자녀 둘을 둔 중년의 여성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 배로 낳은 두 아이 말고도 자식이라고 여길 만한 존재가 더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어 보고 싶어서 늘 애정으로 구독하고 있던 사파 채널에 오늘은 사연자로 나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나간 나날의 후회를 더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면 보람을 더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를 느끼는 부분과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애석하게도 일치하는 것 같네요. 제가 저희 또 다른 자식처럼 여겼던 존재는 바로 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편의상 제가 지칭을 도련님으로 일정하게 해서 이야기를 써볼게요. 남편하고 결혼 당시 제 나이 25이었고 남편이 1살 위로 26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꼭 맞게 띠동갑이었던 것이지요. 3남매이기 때문에 형제 위로는 맞이인 장녀 제 시누이가 있었고요. 시누이는 당시 29살이었고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만 나중에 태어난 늦둥이였던 것이죠. 뒤늦게 막내가 생길 거라고는 시부모님께서는 상상도 못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생각이 많으셨던 모양이었죠. 그때 우리 막둥이가 생긴 것을 알고는 네 시아비랑 나랑 둘 다 아주 나자빠졌지. 내가 그 나이에 설마 임신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도 40대 출산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귀엽고 의젓하기까지 한 막내 아들을 보셔서 행복하셨죠? 아유, 말도 마라. 당시에는 진짜 목숨 걸고 낳는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남사스럽기도 해서 어디 떠벌린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들 알고서는 참견 하나씩을 끼었던지. 그런데 결국에 건강한 아이 낳고 나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었고 이러니까 다들 장군 나왔다,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러면서 야단법석을 떨더라고. 우리 막둥이 갓난아기 쪽에도 울고 보채는 법 없었고 자기 누나하고 형을 마치 부모처럼 따르면서 어찌나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 하늘에서 작정하고 점지해준 아이가 아니었을 리 없어.
아직 어린 우리 막둥이에게 나나 네 시합이나 많이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린데. 네가 앞으로 우리 막둥이의 형수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친누이처럼 그렇게 잘 봐줄 수 있겠니? 내가 네 참한 성정 하나만 보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싶구나. 그럼요, 어머님. 저는 오빠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 시작했을 때부터 도련님이 너무 눈에 밟혀서 꼭 잘해줘야겠다, 잘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말씀은 결국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제 나이 20살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도련님이 고작 9살이었어요.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발육이 느린 거 아시죠? 도련님이 얼마나 작고 귀여워 보였는지 몰라요. 남편하고는 어쩌다 보니 중간에 겹치는 지인이 한 명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사귀게 된 것이었는데요. 치기 어린 20살짜리가 진지하면 얼마나 진지한 연애 감정을 가졌겠나요? 반쯤은 호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그런 어린 남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굉장히 호감도가 올라갔었던 거예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주는 것에는 이골이 날 만큼 달인이었던지라 익숙함도 느껴져서 아무튼 저는 어린 도련님의 존재 때문에 남편하고 연애하는 게 더 재미있었던 듯 싶어요. 그런 저를 남편도 신기해 했었죠. 나는 솔직히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동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면서 돌보았지만 금세 나도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거리감이 좀 생기게 되었거든. 그런데 네가 내 동생을 너무 귀여워해주니까 내가 다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나도 내 동생하고 요즘 다시 가까워지는 기분이야. 남자들끼리라서 조금 서먹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오빠, 나는 워낙 예전에 나보다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보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린 동생이 익숙하고 좋아. 그래서 남편은 갈수록 저를 엄청 좋아해 주었어요. 저라는 존재 덕분에 자기가 자기 가족하고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남편은 도중에 이별을 겪고 말았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밝고 씩씩한 성격을 포방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내면의 우울함과 자격지심을 크게 달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영향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드러나게 되었고 남편은 이런 저의 면모를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꼬여 있다며 감당하기 어려워했어요. 2번째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입대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이때 저하고 대판 싸우게 되면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욱해서 크게 싸웠고 봉합이 어렵다 여겨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솔직히 아쉬웠어요. 저는 남편하고 사귀는 동안 비단 남편하고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안면을 트면서 종종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가족의 정 끈끈함에 제가 좀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이런 관계도 끝이 난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또 남편대로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정적인 여자는 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곱씹을수록 아쉬웠다네요. 저희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2년 반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귀기로 했을 때 다짐했던 것이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으면 이제는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가족을 아예 은연중에서 저희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이 헤어져서 각자 살아가고 있던 사이에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해버린 뒤였지만 도련님은 여전히도 한참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도련님이 사춘기에 슬슬 접어들면서 약간의 방황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원래 제가 아는 도련님은 또래에 비해서도 유독 온순하고 어른들을 잘 따르고 어떤 친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비춰보듯 정말 하느님 점지해준 아이처럼 말썽 한번 크게 안 피우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질 나쁜 친구들을 주변에 두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은 모양이었어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의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세상의 전부이니까요. 원래 험한 말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몰랐던 도련님이었는데 참 달라져 있었더라고요. 저하고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걸 아신 시아버지께서 신이 나셨는지 이미 저희 2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으시고는 도련님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었지요.
이제 영선이가 우리 집안에 한 식구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 막둥이한테도 형수님이 정식으로 생기게 되었구나. 막둥아, 이제부터는 영선이 누나 하지 말고 제대로 격식 갖춰서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았지? 나도 앞으로는 영선이 하지 말고 며느라가야 이렇게 부르도록 해야겠다. 뭐라고요? 아빠, 저는 싫어요. 왜 형수님이라 불러야 돼요? 닭살이 돋다 못해서 토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냥 누나라고 부를 거예요. 이 녀석아, 그게 네가 싫다고 해서 그걸로 그만이 문제인 줄 알아? 엄연히 정해진 게 있는 거야. 정해진 거 안 따르면 무슨 큰 문제라도 생겨요? 누나가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상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데요? 아, 둘이 괜히 결혼한다고 말을 해서 저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으니까 둘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둥이가 어쩌다가 이런 걸로 말대꾸나 찍찍 내배는 아들이 되었는지. 아이고, 두야. 내가 골이 다 깨지려고 한다. 골이 깨질 것 같으면 그냥 깨지세요. 아빠랑 엄마는 왜 걸핏하면 아프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마음 안 약해져요. 오히려 나이 드실 대로 들어서 저를 낳으신 아빠 엄마의 안일함이 잘못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뭐야? 안일함? 잘못? 막둥이 이 녀석이 날이 갈수록 왜 자꾸 엇나가려고 들어? 세상 천지에 이런 효자도 없을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돼서 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 이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기어이 뒷목까지 잡으시며 기함하실 때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여워했던 그 도련님의 모습은 어느새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춘기 반항심만 잔뜩 키운 상대하기 어려운 중학생의 면모만 남아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역시나 도련님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놈들이었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었죠. 저는 이런 것도 전부 한때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도련님의 비위를 그냥 맞춰주었어요. 얼굴 보며 용돈이나 잘 챙겨주면서 일절 간섭은 기피하지 않았고 도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래서인지 도련님은 은근히 다시 저를 잘 따랐어요. 시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는 툴툴거리며 대답을 잘 안 해도 제가 던지는 질문에는 곧잘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네요. 남편은 착하디 착했던 자기 어린 동생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반항심을 발휘하는 것에 무척 속상해했고 그래서 자꾸 도련님만 보면 잔소리를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들었습니다. 이런 판국이었으니 도련님의 마음이 저에게만 열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와중에 저와 남편은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아마 1년이나 길게는 2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르게 당겨져서 제 나이 25 그리고 남편 나이 26에 각각 기혼자가 되었던 겁니다. 급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화기애애했고 시종일관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행복이 가득했던 결혼식이기에 되려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제가 결혼 앨범이나 그때 찍은 비디오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그때 가족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지 제 눈에는 훤하지요. 도련님은 그날 귀엽고도 깔끔한 마치 교복 같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그건 신우이의 작품이었어요. 신우이의 친한 친구가 당시에 의상 제작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의 그 정장을 맞춤으로 제작했었어요. 신우이는 그걸 두고두고 뿌듯해했었죠. 옳게 그때 우리 막둥이 앞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 늠름하면서도 깜찍하지 않았어? 머리도 뒤로 싹 넘겨가지고는 아주 연예인이 따로 없었다니까. 맞아요, 형님. 그 어떤 명품에서 나온 정장이라고 해도 그때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벌써 한참 지난 옛날인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세련된 차림새였어요. 형님의 센스가 기가 막히셨죠. 내 센스는 그냥 한 스푼 가미한 정도였고 우리 막둥이의 옷걸이가 역할을 다 했던 거지. 내 동생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막둥이는 고운 심성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제법 번지르르 해서 봐줄만 했었어. 옳게도 인정하지? 우리 막둥이 어렸을 때도 생긴 게 엄청 똘망하고 귀여웠지. 그래 참 여러모로 괜찮았지. 우리 막둥이 뜯어볼수록 괜찮은 인물이었어. 그래서 신우이와 함께 저는 그때를 회상하기도 했었죠. 신우이는 결혼을 한 뒤 아주 먼 지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애틋함과 애절함이 더욱 어린 막둥이 동생에게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 사람들끼리 나중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신우이가 결혼으로 인해 아주 먼 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부터 사실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아니었을까 하는 소리였지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벌초를 가셨다가 크게 다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만약 맞이인 신우이가 근처에 살았다면 시아버지의 간병을 자처하고 나섰을지도 모르니까요. 혼비백산하신 시어머니를 어르고 달래는 역할도 해냈을지 모를 일이고요. 내가 사실은 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영 사나웠는데, 그래서 벌초 간다는 게 불길하게 여겨졌는데, 되려 입 밖에 내면 그게 진짜로 불길한 것을 불러올까봐 입을 닫고 있었었지. 그게 내 잘못인 거야.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이런 큰 사고가 났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어머님,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입원하신 아버님보다도 어머니께서 더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뭐라도 좀 드시고 맑은 기운을 찾으세요. 제가 미력 하나마나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유년 시절에 2번이나 인명사고를 목격하신 바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계신 분이셨기에 유독 이런 사고에 예민하셨던 것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 도련님은 이때 한창 관심이나 애정 어린 돌봄이 무척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시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심신이 미약해지셨으며 간호에 매달리게 되셨으니 집안의 어린 눅둥이 자식은 약간 방치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시부모님 2분이 감당하시기에는 중학생 아들의 방황이 너무 거칠게 느껴졌을 테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는데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쉽게 자신만만하게 결정을 내릴 문제가 아니야. 제발 다시 생각해. 여보,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 굴겠지만 내 앞에서만큼은 한 번쯤 솔직해줘봐. 여보야말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동생 직접 돌봐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매일 바쁜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까 결국 아내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여태까지 그 소리를 입 밖에 못 내본 거잖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라면 그렇다고 말을 해주든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당신은 못 속이나 보다. 그래, 나 솔직히 내 동생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제 부모님이 살뜰히 보살펴 주시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으니까. 우리 집안 막둥이 엇나가지 않게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싶은 욕심도 있어. 그런데 당신 말대로 이게 당신의 몫이 되어버릴 게 뻔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니까 차마 이런 욕심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욕심은 어디까지나 욕심일 뿐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배려나 희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신 몸 상태부터 봐야지. 가만히 있어도 힘들 판국에 어떻게 어린 시동생까지 거두려고 들어? 안 될 일이야. 남편이 연신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저어댔지요. 남편 나이 26, 제 나이 25. 그 당시로 봐도 주변에서 일찍 결혼한다고 보았던 저희 부부였는데 그 이유는 사실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탈이 보냈던 임신 초기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급격한 컨디션 난조를 겪는 임산부가 되었지요. 몸이 잘 붓는 건 예사였고 입덧을 특이하게 하였으며 확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과 결코 잠에 들지 않는 불면증을 오갔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고개를 가로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멀리 사는 데다가 도저히 이쪽 상황을 살펴줄 처지가 아닌 시누이를 대신한다는 마음도 아니었고 시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도 아니었으며 남편을 위해 제가 희생하겠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어린 시동생을 거두고자 했던 그 마음은 순전히 제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이상하게 내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는 건 어째서일까?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남들은 몰랐던,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그랬던 내 예전 기질들이 떠올라. 저는 사실 도련님을 보면서 제 과거의 일부분을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어린 나이부터 남편에게 의지를 하였던 것은 고단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다름 아닌 친정 아빠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혼이라는 걸 하신 건지. 그 이후에도 친정아빠는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오셨고 생일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나쁜 것이 저와의 관계는 상관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여러 생각이 겹쳐 있었죠. 그런데 친정 엄마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바람을 피운 건 그 인간이고 잘못을 저지른 건 그 인간인데 나는 그 꼬라지가 역겹고 보기 싫어서 이혼을 한 것뿐인데 내가 왜 손해를 본 느낌일까? 내가 왜 이혼을 당한 기분이고 그 인간은 멀쩡히 잘 살고 있을까? 영선아, 우리 딸은 늘 내 편이지? 내가 더 좋지? 우리 영선이도 아빠만 잘못이 있고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엄마, 어제도 엊그제도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엄마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정말이야? 진심이야? 그런데 왜 아빠가 준 목걸이를 하고 다녀? 너 사실은 아빠 편이지. 그 인간하고 한패거리지? 어느 순간부터 친정 엄마께서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증상을 오락가락 겪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서운 추궁에 시달리며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정 아빠께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친정 엄마께서 절망하실까봐 차마 그런 속내를 꺼내 보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께서는 절대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바람난 남편을 버린 입장이라는 것임을 주장하고 싶어 하시면서 친인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도울 일 있으면 말해라, 나는 여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큰이모께서 정말로 친정엄마께 당신의 애들 좀 맡아달라고 하셨고 저는 제 사촌 동생들을 돌보면서 지내야 했어요. 실상 친정엄마께서 집에서 하시는 일은 없었고 전부 다 어린 제가 하기 시작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한창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할 시기에 되려 저보다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보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냈던 거예요. 들장미 소녀 캔디도 저보다 씩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날들이었는데 속은 나날이 문드러졌는데 점차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못 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마치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처럼 말이죠. 친정엄마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친정아빠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 나날을 버티며 성장한 저는 내면의 깊은 우울의 바다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도련님에게서 저를 겹쳐보았어요. 신기한 일이지요. 저하고 도련님은 환경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도련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우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동료이기에 감지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금세 저희 집에서 사는 일상에 적응을 하셨어요. 솔직히 그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고 도련님도 편하게 마음을 먹기로 한 듯 싶었네요. 저는 무사히 첫째 딸을 출산하였는데 도련님이 정말로 저희 딸을 잘 챙기며 잘해주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매라면 저도 해당되니까요. 뭔가 익숙한 그림이에요. 진짜 제 친여동생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저희 딸을 귀여워해주는 도련님이 참 귀여웠네요. 저는 도련님을 어느새 내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뜰히 돌보고 있었기에 딸이랑은 둘이서 남매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을 읽은 도련님은 그 후로 저희 딸이랑 더욱 재미있게 잘 지냈죠. 도련님은 세심하고 예민하고 또한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로서는 드문 유형인데 도련님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곁에서 잘 살펴봐 주었어요. 저 같은 사람만이 이해해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죠. 도련님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데리고 있었던 거네요. 시원섭섭했고 도련님이 멋진 사회인으로 잘 살길 기도했어요. 사는 곳이 멀어져서 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죠. 저도 애들 입시 문제로 너무 바빠져서 도련님에게 신경을 잘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사이 도련님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니 냉큼 결혼해버렸습니다. 동서는 사고로 부모를 떠나보낸 인물이었고 형제들은 전부 타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딱 이런 배경만 봐도 결핍이 보여서 그렇기에 도련님 같은 기질과 잘 맞는 것일 것 하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둘이 잘 맞을 거라고 막연히 여겼는데 이것이 제 패착이었죠. 이제 결혼도 한 도련님에게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까봐 참고 살았던 것 역시도 크나큰 패착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부가 날아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그 연락을 받은 것은 그날따라 일찍 잠들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었어요.
그 옆에서 저는 얼굴에 팩을 붙이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휴대폰을 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당신 왜 그래? 무슨 전화였길래 그래? 순식간에 넋이 나가버렸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 이건 꿈이야.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집안 막둥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지금 꿈에서 전화를 받은 거야. 여보, 나 뺨 좀 한 대 세게 때려줘봐. 왜 이렇게 꿈에서 안 깨지지?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서는 횡성수술해댔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순간적으로 흘려들었다가 곱씹어 보고서는 경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저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닐 거라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었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저희 둘 다 몸을 덜덜 떨면서도 옷을 찾아 입고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자기 뺨을 스스로 3번 내리천 후에 차를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도착할 때까지 저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도착한 곳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있는 도련님을 보고 나서야 입을 떼었어요. 말은 아니었고 울음이었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오열했습니다. 도련님은 명백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였기 때문에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죠. 연로하신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가뜩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의식을 잃어서 응급처치를 받으셨고요. 이틀을 못 깨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잠시 앞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몇 주간 말씀을 아예 못하시는 실어증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잠잠히 울었는데 제 눈에는 그 눈물이 피눈물로 보였습니다. 애써 이성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때 남편을 살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픔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벽에 머리를 찧어댔고 그걸 본 시누이가 다행히 바로 저지를 했더라고요. 안 그러면 남편이 크게 다칠 뻔했죠. 온 가족이 비통함에 잠겨있을 때 제가 시누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스스로를 해하고 있다는 걸 말려줘서 고마웠고 동생을 잃은 슬픔이 가늠되지 않아서 애처로웠고 제가 마치 제 핏줄이라도 되는 것 마냥 돌보았던 도련님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이 미칠 것 같은 허무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시누이가 제 손을 맞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둥이가 입고 있었던 바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종이가 나왔는데 올케는 정신없어서 아직 못 봤지? 그건 유서였어. 유서요?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서라니, 이런 엄중한 때에 동서는 왜 아직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걸까요? 경황이 없어서 동서를 놓치고 있었어요. 세상에, 동서도 같이 봐야 할 텐데요. 아니야, 올케. 우리 막둥이는 뻔뻔한 불륜으로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극악무도한 연놈들을 지옥 가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라면 먼저 지옥에 가 있겠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떠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러면 동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받아들이기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직 도련님의 영원한 부재도 제대로 실감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의 불륜까지 받아들이기란 어려웠지만 저는 시누이의 표정을 보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 없던 마치 세상의 모든 얼음을 모아서 조각으로 빚은 것 같은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없이 슬퍼하는 와중에 시누이는 유서를 곱씹으며 이미 판단을 마쳤고 결단까지 내린 후였던 거예요. 나는 이제 안 울 거야. 우리 막둥이의 원한을 갚지도 못했는데 우는 것은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올케가 살싱성인하며 우리 막둥이를 잘 돌봐줬었으니 이제는 친누나인 나의 차례야. 내가 우리 막둥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줄 거야.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처절하게 그 연놈들을 내가 밟아주겠어.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감히 기회와 뒤 귀한 목숨을 저버리게 만든 그 염놈들이라는 짐승들, 저도 같이 처단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어느새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억울하게 비통한 심정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간악하게 뒤통수를 친 동서는 물론이고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까지 끝장을 내고 싶어졌어요. 동서는 끝내 연락 두절 상태로 도련님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친 또라이였죠. 동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유서가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 모두가 분노하였습니다. 당장에 그 년놈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며 다들 난리였죠. 그럴 때 신우이는 평정을 찾으며 하나씩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대로였어요. 일단 동서쪽을 확인해야 움직이든 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와 신우이는 모든 일상을 뒤로 한 채 그 일에 매달리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죠. 도련님이 세상을 등진 것은 자택의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는 근방의 남자 부동산 사장님이셨어요. 그 집이 얼마 전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보여주실 집 내부 사진을 추가로 찍으려고 방문하셨다가 광경을 보신 거였죠. 저는 신우이와 함께 그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뵈었다가 뜻밖의 이야기들을 쭉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집이 전세 대출로 신혼부부들이 쭉 살던 집이고 인기가 좋아서 나는 그런 집을 왜 내놓나 싶었어요.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일단 여자분이 집을 내놓는다고 저를 처음에 찾아오셔서 제가 집 내부를 보러 갔었는데 그러면서 마주친 남자분이 아주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동서가 독단으로 집을 내놓았다는 건가요?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다 보았나. 어이가 없어서 반문한 저에게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당신이 보고 들은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동네에 터줏대감이신 만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신 모양이었죠. 동서가 상강남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대범하게 부부 침대에서 놀아놨고 그 광경을 도련님이 보셔서 부부싸움이 크게 나는 바람에 이웃집에서 그 상황을 알았었다네요. 그리고 도련님은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혼자 동네 카페에서 한참 노트에 필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러 번 그 모습을 보셨다고 했어요. 저와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도련님의 모든 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할 수 있었죠. 도련님은 꼬박 일기를 써왔던 것이었어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저와 신우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련님은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빈 적도 있었으며 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냐가 물었다가 네가 부족해서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는 동서의 답을 듣고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기질적으로 섬세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동서 같은 후한 무치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배신을 당한 충격, 모든 탓이 자기에게로 돌려지는 것에 대한 좌절감,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자기에게 다들 실망이라도 할까봐 염려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매일 도련님을 압박했을 겁니다. 도련님의 이런 약한 면모를 알아차린 후로 아마 동서는 더욱 막 나갔을 테지요. 집까지 도련님과 상의 없이 내놨을 정도였으니 알만했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동서가 다니는 사무실 앞에 죽치고 있던 끝에 동서를 만날 수 있었어요. 네가 우리 막둥이의 뒤통수를 치고 죽음으로 내몰아? 너는 이제 내 손에 죽었어!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를 들어봐야죠. 이봐, 동서. 도련님 장례식장에 왜 안 왔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면서 장례식장에는 왜 안 온 건데? 그 정도로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야? 대답해! 너무 미안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하지 못할까봐 차마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두 분도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서는 눈물도 안 흘리는 주제에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가증스러움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런 일면만 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여자였는데 도련님 같은 사람이 하필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라니 그야말로 비극이라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신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진짜 개소리 한번 잘하는구나. 용서? 사람이 죽었는데 용서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 네가 멀쩡한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우는 정신병자만 아니었어도 우리 막둥이는 지금 살아있었어! 글쎄요. 배우자가 바람 피운다고 해서 그걸로 죽어버리는 쪽이 진짜 정신병자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죽일 듯이 째려보세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저 들어가 볼 테니까 이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남의 일터에 또 찾아오시면 신고할 거예요. 와, 이런 맹랑한 미친 작자도 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느긋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서 초조함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이 전혀 안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그저 태어날 따름이었죠.
마치 옆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은 걸 알아서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 남편을 잃은 여자로서는 결코 안 보였습니다. 동서에 가면 안에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저와 신우이는 상간남을 찾아 나섰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나 다니고 있던 사람이라서 되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고 나이는 도련님보다 2살 아래였어요. 멀쩡하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유부녀와 놀아다니다니 겉모습은 믿을 게 못 되더군요. 왜 남의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죠? 또 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하고는 왜 놀아놨어요? 그로 인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 받을 고통은 고려가 안 되던가요? 그쪽만 아니었으면 내 동생은 아직 살아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길래 정신머리가 그렇게 나약하랍니까? 남자 망신 다 시키면서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은 차라리 이참에 잘 죽었어요. 어차피 계속 살아봤자 고통이었겠죠. 그렇게 유약한 사람은 빨리빨리 사회에서 꺼져주는 게 이득이에요. 그 순간 신우이가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고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남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신우이에게 맞았다면 그 상간남은 당장 그걸 신고했을 테지요. 치사하고 비열한 미소를 보면 그럴 심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했어요. 뻔뻔하고 인성이 썩은 연놈들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로 작전 개시를 해볼 차례였습니다. 컴퓨터에 아주 능통한 저희 딸이 대활약을 펼쳤죠. 동서는 비록 양친이 없었으나 형제들은 있었어요. 동서는 자기 오빠들과 여동생이 해외에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겠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가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저희 딸은 그들의 개인 메일로 동서의 불륜 이야기를 싹 다 전송했으며 그들의 자녀들, 즉 동서의 친조카들이 다니는 학교의 사이트 게시판은 물론이고 교직원 개인 메일에 싹 다 뿌렸습니다. 국내였으면 벌써부터 벌금형이니 뭐니 시끄러웠을 텐데 해외라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 물론 국내라 할지라도 겁낼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또 한 건 했다면서? 그 상간남 자식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망설일 거 없이 그 자식의 회사, 가족, 친구, 결혼하기로 한 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에까지 싹 다 불륜 이야기 뿌려버려. 벌금형을 쳐맞든 옥살이를 하든 상관없어. 다 감당할 각오 되어 있으니까 저질러버려. 알았어 여보. 사실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장본인들도 그럴 각오 정도는 되어 있었겠지? 저희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간악한 연놈들의 역겨운 불륜 이야기 뿌릴 수 있는 곳에는 알차게 다 뿌렸습니다. 동서가 먼저 거품 물고 발작하면서 연락을 해왔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시네. 사람 인생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저는 그냥 무료한 결혼 생활에 염증이 나서 바람 좀 쐬었을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멋대로 죽어버린 남편 때문에 저는 피해를 보는 아내 입장이라고요. 피해를 보다니? 이미 죽은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피해본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만큼 뻔뻔한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이만한 보복을 당할 각오 정도는 했어야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죠. 그 남자 닮아서 전부 유약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만 집안에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제가 잘못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 괴롭히신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죽으면 끝이지. 안 돌아와.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만약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용서해줄게. 제가 공허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동서가 무섭고 소름 끼치다는 듯 진저리를 쳤습니다. 상간남 쪽은 금세 항복 선언을 해오면서 눈물 콧물 바람이었어요. 신우의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결혼 약속했던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지금 주변에서 오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도 반강제로 퇴사할 위기예요. 이제 그만둬 주세요. 제가 즉시 고소 절차 밟으려다가 보통 악에 바친 게 아닌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 않고 먼저 읍소부터 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벌써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아니, 뭔 남자가 이렇게 나약해? 남자 망신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만 사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리고 맨입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거 너무 염치 없지 않아요? 진심은 원래 돈으로 말하는 법이래요. 진심이 담긴 만큼 지불하신다면 그만둬 줄 수도 있어요. 신우이가 상간남에게 똑같이 비웃음을 돌려주었고 의기양양하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상난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가족들의 원조를 받아서 현금 2천만 원을 마련했죠. 저희는 그 돈 받았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들어갈 용도로 바로 굳혀졌네요. 만약 이 상황에서 도련님의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그렇게 원했을 거라고 신우이와 남편이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상간남이 따로 있었던 자기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걸 알았을 때부터 신우이와 저는 예상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마치 이제 그만할 것처럼 돈을 받은 것이었고요. 몇 주 뒤 예상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바로 동서와 상간남의 결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쓰레기라는 게 탄로났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또 만나겠나요? 서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고 했던 동서는 아주 보란듯이 자기 카톡 프로필에다가 진짜 인연이라고 적어놓고 상간남과 함께 찍은 뒷모습 사진까지 올려놨더군요. 역시 반성 따위는 없었던 거예요. 둘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 낌새가 있길래 그때가 되어서야 상간남에게 동서에 관한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되긴 해도 어쨌든 성의를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속으로 반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 측에서도 보답을 좀 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짧지만 제 동서였던 그 여자가 제 도련님에게 보냈던 카톡 메시지들 모아놓은 건데요. 심심하실 때 보시라고 드려요. 이건 완전히 주인이 자기 하인 혼내듯이 구는 태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예요? 이런 여자였더니 이제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네. 상간남은 식은땀까지 흘러대며 파리해진 안색으로 제가 준비한 출력물들을 넘겨보았어요. 동서와 도련님이 나눈 카톡 대화방을 살펴보면 항상 동서는 매사의 모든 탓을 도련님에게 돌렸습니다. 꼭 결말을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도련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매듭 짓더군요. 도련님은 거의 인이 박힌 듯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댔고요. 도련님을 정신적으로 못살게 구는 것을 반백해온 동서는 뻔뻔하게 그지없는 불륜을 선사하기까지 해서 도련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천하의 나쁜 년이었죠. 그렇기에 저는 제 사촌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카톡을 일부 편집하여 재배치하는 조작을 해낸 것에 일만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네요. 언니가 나 어렸을 때 다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내가 이런 재주라도 있어서 언니에게 보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언니가 친자식처럼 아껴본 분을 잃었는데 나도 당연히 그 슬픔에 동조하는 게 마땅하지. 고마워. 네 덕분에 아주 일이 잘 풀렸어. 그 내용을 본 상간남 자식이 완전히 혼이 빠져서는 아예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얼굴이 되더라. 자매라는 꼴을 보니 약간이나마 속이 후련했어. 상간남은 말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동서의 실체가 무서웠던 것인지 모든 걸 다 저버린 채 아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멀리 떠나간 것이었죠. 동서는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진짜 고립이 시작되었지요.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동서는 다 잃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새로운 일감을 구해 일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면 저희가 귀신같이 바로 알아내고서는 거기에 바로 동서의 불륜 이야기, 그 간악한 인성에 대해 전파를 하였어요. 동서는 몸 하나 붙일 곳이 없었는지 해외 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무산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동서의 불륜 이야기로 인해서 그쪽은 다 피해를 볼 대로 본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서가 잔뜩 술에 취한 채로 연락을 해왔어요. 마침 신우이와 함께 있던 참이라 그 목소리를 함께 들었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거야? 내가 저지른 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었어?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대가를 받은 건 말이 안 돼. 이건 지나쳤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엄청 마셨나 본데 운전대만 잡지 마. 아, 어차피 그렇게 인생을 걸 배짱 따위는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너는 그저 입만 산 허세쟁일 뿐이야. 신우이가 즉석에서 도박을 해댔고 원래 같았으면 그 정도의 즉흥적인 도발은 안 먹혔을 텐데 동서가 그때 많이 취해 있긴 했나 봐요.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인지 욱해서 한참 욕을 하고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공공기물을 들이박는 바람에 걸렸고요. 막대한 배상을 하게 되었고 면허는 당연히 취소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짧게나마 감옥까지 갔어요. 이쯤이면 그래도 아주 답답하고 원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도련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랐습니다. 도련님의 기일이 돌아오고 나서야 신우이는 원없이 펑펑 울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도련님이 좋아할 것 같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죠.
저는 아직도 도련님의 그 감춰진 우울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제 자신을 싫어하고 있어요. 막을 수 있던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미칠 것만 같았죠. 그러나 앞을 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쪽이 도련님이 진정 원하는 방향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써 가슴 아픈 상념을 떨쳐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